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7살 손녀가 제 밥그릇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여기 뭔가 이상해요. 그릇을 들여다본 저는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더니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셔서 기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제 복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정원의 새소리가 돌담 골목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와 뒤섞이는 곳이었죠. 식탁에 커피 주전자를 내려놓고 부엌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인 서연이가 끓이고 있는 닭곰탕에서 풍겨오는 마늘과 파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마치 모든 것이 언제나처럼 평온한 듯 따뜻하고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식탁 구석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와 장판 바닥에 황금빛 무늬를 그렸습니다. 복도에서는 제 손녀 하윤이의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우 6살인 아이는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맨발로 낡고 색이 바랜 헝겊 인형을 껴안은 채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정확한 가사는 없었지만 저를 미소 짓게 하기에 충분한 동요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윤이는 제 빛이었고 세월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질 때도 여전히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이유였습니다. 식탁 반대편에서는 제 아들 민준이가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휴대폰으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얌전히 앉아야지, 아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늘 가정적이고 성실하며 세심한 남자였지만 저는 그가 마음속 깊이 결코 말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지만 때로는 여전히 무서울 때마다 제 품에 숨던 그 어린아이로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곰탕이 담긴 쟁반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푹 고아낸 뽀얀 국물과 신선한 파의 향기가 제 배고픔을 자극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곰탕은 특별해요. 그녀는 늘 그랬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뼈에서 맛이 다 우러나오도록 어젯밤부터 끓였어요. 저는 그녀의 정성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가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늘 그녀를 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서 식히려고 살짝 분 뒤 맛을 보았습니다. 깊은 국물 맛, 적당한 간, 그리고 표면에 뜬 기름기가 저를 만족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윤이의 눈이 제 그릇에 고정되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작은 미간을 찌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안에 하얀 게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황금빛 기름 막 사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녹지 않은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마치 길 잃은 눈송이처럼 떠다니는 작은 얼룩들로 뭉쳐 있었습니다.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가벼운 오싹함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소금일 거야, 아가.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소금은 녹는데 왜 저건 안 녹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김치전 한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아주 잠깐 멈칫했는데 제가 알아차릴 만큼은 되었습니다. 아, 그거 아마 쌀가루일 거예요. 그녀는 늘 그랬듯 상냥한 어조로 재빨리 말했습니다. 국물을 좀 더 걸쭉하게 하려고 조금 더 넣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순진한 아이인 하윤이는 다시 즐겁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마음 한구석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연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쌀가루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저를 평안하게 두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던 민준이가 하윤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안 드시면 서연이 노력이 헛수고가 될 텐데 그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휘저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시선이 제 그릇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빨라서 제가 상상했다고 생각할 뻔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통제의 눈빛이었습니다. 갑자기 가벼운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고 급한 리듬으로 말이죠. 제 손이 약간 떨렸고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혀 작지만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그저 나이 탓이거나 어젯밤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윤이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겁에 질린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거품이 나요. 저는 시선을 내렸고 정말로 제 국물 표면에 비누 거품 같은 작은 흰 거품들이 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즉시 미간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왜 여기에 흰 거품이 있지? 그는 의심스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벌떡 일어나 서연이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 여기다 뭘 넣었어? 서연이는 깜짝 놀라 행주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쭉하게 하려고 전분을 조금 넣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변명거리를 찾는 듯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감출 수 없는 공황의 빛만 보았습니다. 괜찮아. 아마 쌀가루 때문일 거야. 저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은 더 이상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심장의 칼날처럼 날카롭게 밝히는 차가운 확신이었습니다. 몇 초 후 누군가 가슴을 세게 쥐어짜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창백해져서 제게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구석에 있던 하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헝겊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달래려고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여전히 행주를 꽉 쥐고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우려고 애쓰며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며느리의 걱정이 아니라 막 들킨 사람의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떨면서 하윤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가 휴대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중독 증상을 보이세요. 구급차를 즉시 보내주세요. 그는 절박하고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닭이 신선하지 않았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늘 가족의 심장이라고 여겼던 바로 이 부엌에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사이렌 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깼습니다. 민준이는 떨리지만 단단한 손으로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윤이는 자기 방문을 열고 울면서 뒤따라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제 영혼을 찢었지만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에 겨우 아이의 뺨을 스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문턱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그 눈물이 걱정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이 곧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에서 나오는 차갑고 흰 빛이 제 마음에 숨겨진 구석구석을 드러내려는 듯 모든 것을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작고 온통 하얀 벽으로 된 방은 저를 작고 연약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힘껏 잡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동으로 굳어진 그의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가 손을 쥘 때마다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구석에서는 제 어린 손녀 하윤이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뺨에는 아직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저를 데려갈 때 하염없이 울었었죠. 이제 새끼 고양이처럼 잠든 아이를 보니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일어나서 아이를 안아주고 할머니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몸은 여전히 쇠약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거대한 돌을 들어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가벼운 소리였지만 놀라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최은영 의사 선생님이 서류철을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 그녀는 제 침대 옆에 앉아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검체에서 고용량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에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너무 세게 쥐어서 거의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고 싶지 않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의사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에서 발견된 양은 허용치의 10배를 초과합니다. 만약 그 국을 다 드셨다면 심장이 멎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가 말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산소가 고갈된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준이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틀렸다면요? 제 아내가 그 국을 준비했어요.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들의 절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의사 선생님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그 국을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독성 물질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해 줍니다. 혼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민준 씨. 그녀는 제게 그녀의 말이 허용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팔에 손을 얹고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진정해, 아들아.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흰 덩어리와 거품이 떠있던 국그릇의 이미지가 제가 무시했던 경고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늘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서연이가 갑자기 제 영혼을 얼어붙게 하는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결백을 믿고 싶었고 모든 것이 오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부엌에서 본 그녀의 겁에 질린 눈빛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막잠에서 깬 하윤이가 눈을 비비며 늘 그랬듯 순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냄비에 하얀 가루 넣는 거 봤는데. 아이의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고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놀라움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하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방금 들은 말을 믿고 싶지 않은 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윤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가, 의사 선생님께 언제 그걸 봤는지 말씀드려 보렴. 저는 아이가 진실을 말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제가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을 파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윤이는 고개를 들었고 크고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엄마가 부엌에 있었어요. 냄비에 하얀 걸 넣고 나서 저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엄마의 비밀 양념이라고 했어요. 아이는 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듯 저를 쳐다보았는데 마치 해서는 안 될 말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뒤로 물러서서 벽에 기댔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윤아, 확실하니? 그는 마치 아이의 대답이 자신의 영혼을 산산조각 낼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헝겊 인형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엄마가 국을 담기 전에 하는 걸 봤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지만 각 단어는 제게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았고 그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고통으로 그리고 마침내 필사적으로 억누르려 하는 의심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 의사 선생님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윤이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에 알려야겠습니다. 그녀는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독극물 사건일 수 있습니다. 서류 전부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몇 분 후 사복 차림의 경찰 2명이 들어와 우리의 진술을 받고 의료 기록을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최 의사 선생님과 중얼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약물은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암시장에서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도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하윤이는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고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제게 위안을 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언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윤이의 웃음소리와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이상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부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아침부터 남아있던 이제는 완전히 식어버린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텅 빈 시선으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나이 때문에 심장마비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를 보았고 그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스스로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는 듯한 충혈된 눈을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겠다. 아들아. 아무 말도 안 할게.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제 몸은 여전히 낡고 깨지기 쉬우며 무거운 톡이 항아리 같았습니다. 의사는 쉬고 가벼운 음식을 먹고 낯선 음식은 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학적 권고가 아니라 제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웃음으로 가득했던 안식처였던 제 집은 이제 마치 구석구석에 말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멀리서 해화동 성당의 종소리가 제 안의 폭풍 속에서 위로처럼 느리고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제 차가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 앞의 돌길은 이슬에 젖어 떠오르는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저는 평온을 되찾으려 심호흡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연이에 대한 의심이 하늘 전체를 뒤덮는 검은 구름처럼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서연이가 신선한 채소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속이 편하시도록 죽을 좀 끓여드릴게요. 그녀는 늘 그랬듯 상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치고 긴장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그녀를 보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이제 서연이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마치 제가 상대방을 명확히 볼 수 없는 체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저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마늘 볶는 냄새와 섞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따뜻함의 상징이었던 그 향기가 이제는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식당 식탁에 앉아 높은 의자에 앉아 천사 그림을 색칠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하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칠하며 동요를 흥얼거렸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아이의 맑고 다정한 목소리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아가.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 때문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찢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서는 민준이가 차를 세차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새소리와 섞여 거짓된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그를 보았고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듯 살짝 처진 그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그 역시 서연이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 애쓰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서 들은 하윤이의 말은 그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려고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이든 이 가족의 위태로운 안정을 깨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연이가 뜨거운 쌀죽 한 그릇을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죽은 걸쭉하고 부드러워 보였고 쌀과 약간의 양파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한 향신료와는 다른 뭔가 강하고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좀 더 걸쭉하게 하려고 쌀가루를 조금 넣었어요. 서연이는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 긴장감을 느낄 만큼은 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죽을 부드럽게 저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우유만 마시라고 하셨어. 서연이의 미소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저는 그것을 명확히 알아챘습니다. 그럼 내일 다른 것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는 억지스러운 기색이 섞인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릇을 부엌으로 가져갔고 저는 그녀가 너무 낮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문 뒤로 사라졌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죽을 싱크대로 가져가 쏟아부었습니다. 물이 크림 같은 혼합물을 씻어내자 약간 자극적인 냄새와 함께 싱크대 벽에 붙어 있는 미세한 흰 가루가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쌀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였지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마음속에서 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와중에도 차분하게 숨을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당을 내다보니 민준이가 마치 그것이 일어난 일을 잊게 해주는 것처럼 세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작은 촛불처럼 순진하고 명랑하게 계속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 안에 바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민준이를 지킬 수 있을지 자문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와 젖은 흙냄새와 정원의 오렌지꽃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부드러운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양모쇼를 두르고 복도로 나가 벽 뒤에 숨었습니다. 서연이가 전화하는 목소리가 났고 서두르며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아직 그 할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아. 하지만 걱정 마. 곧 돈을 마련할게. 저는 숨을 참으며 문틀을 힘껏 쥐었습니다. 서연이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맹세할게. 며칠만 더. 다시는 전화하지 마. 누가 들을 수도 있어. 그녀의 말은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돈.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돈이 얼마나 필요했던 걸까? 그리고 그녀라니? 내가 아니면 또 누구일 수 있단 말인가? 그녀가 전화를 끊었을 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씻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엿보니 그녀가 작은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헹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엌 불빛이 안에 남아있는 흰 가루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떤 흔적이라도 지우려는 듯 주의 깊게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채로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등 모든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제 의심은 더 이상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집 안에서 살고 있는 차갑고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하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민준이가 출근하자 집은 불안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커피의 온기가 제 얼어붙은 손가락을 덮여주었지만 제 영혼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낡은 트로트가 흘러나왔는데 마치 제 자신의 이야기, 가족의 남은 것을 지키려는 늙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들고 서연이와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 중에는 서연이가 화장대에 사용하던 보습제 향기와 섞인 값싼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립스틱, 파우더, 빨간 가죽 지갑이 누군가 서둘러 뒤진 것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며느리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어떤 도덕적 한계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위쪽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원피스들이 걸려 있었고 아래쪽에는 열쇠로 잠긴 검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는데 마치 매 박동이 제가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재킷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찾으려 했지만 종이 조각, 동전 몇 개, 낡은 봉투 몇 개만 발견했습니다. 그때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벼웠지만 운명처럼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이서연, 금액 5천만 원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행운 캐피탈이라는 사채업체의 도장이 아래쪽 구석에 피처럼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의 떨림을 억제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5천만 원. 민준이의 월급과 제 작은 저축으로 사는 우리 같은 가족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누구에게 그 돈을 빚졌을까? 그리고 왜? 계속해서 서류를 뒤지다가 가장자리 부분에 흰 가루 잔해가 남아있는 작은 지퍼백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가루가 옥수수 전분이나 쌀가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국물에서, 싱크대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차용증, 지퍼백, 그리고 서랍 속의 다른 영수증들을 사진 찍었습니다. 더 살펴보니 도시 외곽의 한 약국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약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라는 작은 글씨가 아직 익혔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그것이 진정제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의사 선생님이 제 피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모서리를 마치 각 이미지가 제가 재구성하려는 진실의 퍼즐 조각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영수증을 촬영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심장에 직접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으며 서둘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청소하는 척했지만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차가운 시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 방에서 뭐 하세요? 그녀는 환한 기색 없이 밤바람처럼 차가운 어조로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냥 이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 먼지가 좀 있구나. 제 목소리는 제게도 가짜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본 것을 아는 것처럼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눈의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희미한 미소를 입술에 띠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매 걸음이 마치 1000kg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벽거울에 비친 서연이의 모습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방금 위험한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 또한 그 순간부터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갓 찍은 사진이 담긴 봉투를 가지고 해화동 성당까지 걸어갔습니다. 종소리가 깊고 엄숙하게 울려 퍼졌는데 마치 아직 위안을 찾을 곳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알던 나이든 김 신부님이 마당에서 작은 화분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신부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집에 두기가 무서워요. 누가 발견할까봐 두려워요. 그는 친절하지만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자매님, 이게 뭡니까? 무슨 문제에 휘말리신 겁니까? 저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제 집에 누군가가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매님.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때렸습니다. 저는 모퉁이의 작은 약국으로 피했는데 그곳에서는 네온 불빛이 비 아래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친 눈빛의 중년 여성 판매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파나요?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 건 공개적으로 팔지 않아요, 아주머니. 밀매업자들만 구하죠. 어디에 쓰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피부를 베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두려움의 확인처럼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호박죽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환한 미소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죽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제 미소는 제 기분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고맙다, 얘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좀 더 가벼운 걸 먹으라고 하셨어. 저는 부드럽지만 신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죽을 그릇에 담아 똑같은 상냥한 어조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죽이에요, 어머님.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조금 저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고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계속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지금은 좀 피곤하구나.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이 마치 제가 정말 먹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그릇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느린 북소리처럼 제 두려움에 리듬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눈을 크게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의 노란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마치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불안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 벽시계가 12번의 종을 쳤을 때 거실에서 아주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미미했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경고처럼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낡은 양모 쇼를 걸치고 천천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숨을 참으며 부엌 근처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나무바닥이 서연이의 발밑에서 삐걱거렸고 부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속삭이는 듯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등을 보인 채 전화를 귀에 대고 목소리는 쉬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갚겠다고 했잖아.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벌써 의심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떨지 않으려고 낡은 페인트에 손톱을 박으며 손가락으로 벽을 꽉 쥐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목소리를 더 낮추는 것만 들었습니다.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웠죠. 돈을 구할 거야. 며칠만 더 필요해. 그 늙은이는 이미 많이 약해졌어. 날 압박하지 마. 그 말이 제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 늙은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나가서 그녀와 맞서고 싶었지만 다리가 바닥에 못 박힌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며 듣다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저는 세상 전체가 저와 함께 멈춘 것처럼 숨도 쉬지 않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물 한 잔을 따랐는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희미한 부엌 불빛 아래 그녀는 찬장을 열고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불빛에 비춰들자 안에 흰 가루가 말없는 위협처럼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흔들고 몇 초간 관찰한 뒤 외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그녀의 발소리가 가까이 지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닫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나왔습니다.
물컵 옆 탁자 위에 아마도 무심코 떨어뜨렸을 흰 가루의 작은 잔해가 보였습니다. 저는 냅킨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닦아내고 감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마치 치명적인 것을 다루는 것처럼 느렸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렸고 물소리가 바람과 섞여 마치 제가 방금 목격한 비밀들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국그릇 사건부터 모든 것을 기록해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침대 옆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썼습니다. 자정, 서연이가 전화를 했다. 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약하다고 말했다. 모든 단어는 제 영혼에 새겨진 상처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늙고 지쳤지만 그녀의 먹잇감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방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로 들어가 얼굴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반쯤 감은 눈으로 그녀의 실루엣이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초간 조용히 관찰하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와중에도 평온한 리듬을 유지하려 애쓰며 숨을 참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안전이 더 이상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단 한순간도 감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현관에 앉아 새벽빛이 돌기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매 한 모금이 쓴맛이 났습니다. 맛 때문이 아니라 어젯밤 들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약간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평소에 미소를 띤 채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시장에 일찍 가서 생선 좀 사서 요리해 드릴게요, 어머님.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 그 전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생선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순간부터 그녀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이가 집을 나섰을 때 저는 거실에서 또 다른 천사를 그리고 있는 하윤이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아가, 저는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주는 건 아무것도 먹지 마.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자. 하윤이는 고개를 들었고 큰 눈이 호기심에 차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 어조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가슴에 맺힌 덩어리를 느꼈습니다. 하윤이는 이 집의 유일한 빛이었고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잠금쇠를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제 안의 냉기를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무거운 구름이 마치 아래의 모든 것을 짓누르려는 듯 회색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수천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죠. 구석의 라디오에서는 아나운서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일대의 불법 진정제 유통에 대해 경고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거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가운 찻잔을 손에 든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에 적혀 있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라는 이름이 제 마음에 새겨져 제가 마주한 것이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제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하윤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폭풍 속의 햇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이웃집 고양이와 놀며 맨발에 흙을 묻힌 채 화분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니 가슴에 온기가 느껴졌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이의 순수함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미용 잡지를 넘기고 있었지만 가끔 그녀의 눈은 먹이를 관찰하는 고양이처럼 빠르고 날카롭게 저를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마치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거 들었니, 서연아? 진정제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네. 제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진정제 판매라는 구절을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서연이는 움찔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움직임이 아주 미미했지만 제가 알아차릴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다른 도시 이야기일 거예요, 어머님. 신문들이 얼마나 과장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녀는 시선을 내리고 계속 잡지를 넘겼지만 저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과 손가락이 잡지 가장자리를 힘껏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서연이의 대답은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고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약간의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젖은 흙냄새와 정원의 오렌지꽃 향기를 실어왔지만 제 영혼의 얹힌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하윤이가 뛰놀던 민준이가 어렸을 때 낡은 자전거로 저를 태워주던 집 앞의 돌길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들은 이제 어둠이 이 가족에 스며들기 전에 다른 삶에 속한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에 저는 서연이를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찜한 조각을 집어 제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드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만들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겨우 몇 숟가락만 먹고는 피곤해서 일찍 방에 들어가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저는 세상 전체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끼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파도처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밀려왔습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2년 전 월말의 어느 날 저는 가계부를 찾으러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는 평범한 날이었고 특별한 것을 발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서연이가 탁자 옆에서 서랍 안에 손을 넣고 지폐 뭉치를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비상용으로 보관하던 돈이었죠. 저를 보자 그녀는 움찔하며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돈을 세어보려고 했어요, 어머님. 그녀의 눈은 울기 직전처럼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그 시선은 제가 한때 아꼈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빚졌어요. 그냥 빌린 거예요. 내일 바로 돌려놓을게요. 민준 씨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그때 저는 한숨을 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렴. 이런 짓은 하지 마. 가난은 무섭지 않아. 무서운 건 존엄성을 잃는 거야. 다음 날 서연이는 돈을 돌려놓았고 저는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교훈을 얻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두운 방에 앉아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돈이 필요했고 아마도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를 다치게 하거나 더 나쁘게는 제 목숨을 앗아가는 것까지도요. 거실에서는 민준이와 함께 노는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도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크고 공허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펴고 썼습니다. 서연이는 한 번 돈을 훔쳤다. 지금도 빚 때문일 수 있다. 다시. 적힌 모든 단어는 고통스러운 비수 같았지만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데 필요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하윤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문 앞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미한 소음이었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폭발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창문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서연이가 서둘러 대문을 열러나갔고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주자 그는 즉시 떠났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대문을 닫고 봉투를 옷 속에 숨긴 채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심장이 세차게 뛰고 손이 떨리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밤 11시 15분. 한 남자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약일까? 저는 세상이 제 주위로 오그라드는 것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고 저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비밀들만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번개가 검은 하늘을 갈랐고 그 뒤를 이어 귀가 먹먹한 천둥 소리가 울렸는데 마치 곧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슴에 무거운 느낌을 안고 깨어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위가 제 숨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서연이가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어조는 거짓스러울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네, 제가 매일 시어머님 식사를 챙겨드려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가엾으셔라. 그녀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수정 같은 소리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저는 문 옆에 서서 심장이 세차게 뛰는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가 나와서 저를 보자 그녀는 움찔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친정 식구들이 어머님 건강을 여쭤보더라고요. 그녀의 시선은 마치 의심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저를 훑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나가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침의 황금빛 햇살이 부겐빌레아 위에 떨어졌지만 제 안의 냉기를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출근했고 집은 거짓된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거실에서 천사 그림을 색칠하며 동요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니 약간의 위안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아이의 친어머니가 어쩌면 가장 큰 위험인데 어떻게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어머님. 방금 짠 거예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의 긴장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표면의 미세한 거품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 서연이의 손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스를 부드럽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좀 놔두렴. 나중에 마실게. 제 목소리는 차분하게 들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주스를 절대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잔을 현관 화분으로 가져가 비웠습니다. 주스가 뿌리 사이로 스며들었고 저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싱크대의 흰 가루, 야간의 전화, 그리고 서연이의 겁에 질린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조심하는 것만이 저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오에
서연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향긋한 옥수수죽 한 그릇을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어머님. 아주 정성껏 끓였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제 반응을 기다리는 듯 죽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조금 맛보는 척했지만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윤이가 빛나는 눈으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릇을 아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먹으렴. 내 엄마가 널 위해 만들었어. 저는 서연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이를 막으려고 서둘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이 죽은 너무 매워. 애들 먹는 게 아니야. 그녀의 눈에 비친 혼란은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난 옥수수죽은 순한 줄 알았는데 서연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부엌을 확인하겠다는 둥 무언가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식사 후에 저는 서연이가 항상 제 그릇만 씻으려고 고집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쉬세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녀는 같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이는 척하며 의자에 앉아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부엌의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저는 가장자리에 흰 가루 잔해가 남아있는 갓 찢은 작은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냅킨에 싸서 제 가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을 다루는 것처럼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밤에 온 가족이 저녁을 먹을 때 분위기는 공중에 떠 있는 검은 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준이는 직장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농담을 하려 했지만 그의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순진한 하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엄마가 냄비에 가루 넣는 거 봤어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잘 주무시라고 마법의 가루래요. 아이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걱정 없었지만 그 말들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법의 가루? 그런 건 어디서 배웠니? 그는 비웃음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서연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얼굴을 붉히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애들이 뭘 만들어내겠어요. 아마 제가 넣은 쌀가루일 거예요. 그녀는 시선을 내리고 젓가락으로 채소를 조금 집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윤이가 무심코 진실의 중요한 조각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가 설거지를 하고 민준이가 하윤이를 목욕시키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앉아서 노트를 펴고 썼습니다. 하윤이가 서연이가 냄비에 가루 넣는 것을 봤다. 마법의 가루라고 불렀다. 쓰레기통에서 가루 포장지 발견. 모든 줄은 고통스러운 비수 같았지만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저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는 하윤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램프가 부드러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가,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또 냄비에 이상한 걸 넣는 걸 보면 바로 할머니에게 말해줘. 무서워하지 말고.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안았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저는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아이가 이 집의 유일한 빛이고 제가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옥수수죽 사건 이틀 후 아침 일찍 민준이가 이미 출근하고 서연이가 하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쓰레기통에서 찾았던 가루 포장지가 든 작은 봉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냅킨에 싸서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화동 성당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그날은 매 걸음이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났고 달콤하게 울리며 폭풍 속에서도 아직 위안을 찾을 곳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김 신부님은 성당 마당에서 아침 햇살 아래 화분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친절하게 미소 지었지만 제가 작은 봉지를 건네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맡아주시고 가능하면 누가 내용물을 분석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봉지를 받아 냅킨을 통해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자 자매님? 그는 낮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누군가 제 음식에 위험한 것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 안도와 고통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 신부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민과 함께 진지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약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분석을 부탁해보죠. 사흘 뒤에 다시 오세요. 저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기분으로 감사 인사를 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느리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부엌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님? 전화 드리려 했는데 안 계셔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긴장을 감지했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혈압약 좀 사러 나갔다 왔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제 손에 든 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등나무 의자에 앉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가 점심을 준비하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 저는 복도에 서서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작은 병을 꺼내 끓고 있는 냄비에 흰 가루를 조금 부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옥수수 전분도 쌀가루도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연이가 소금을 집으려고 돌아섰을 때 저는 강한 척했습니다. 서연아, 물 한 잔만 갖다 주렴.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병을 옆에 두고 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가자마자 저는 재빨리 국물을 조금 떠서 작은 상자에 담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물 샘플을 성당에 가져가 김 신부님께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럽게 저를 보았습니다. 순자 자매님,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계십니다. 민준이에게는 말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신부님.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고 아들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김 신부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채로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는 저를 한적한 구석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자매님, 제 지인이 두 샘플 가루와 국물을 분석했습니다.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벤조디아제핀을 고용량으로 사용했어요. 자매님 연세의 그 양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차갑고 무자비한 칼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꽉 쥐고 감사 인사를 한 뒤 나무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명확해졌지만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영혼에 더 무거운 짐을 얹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의 푸른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어머님? 서연이는 마치 제가 그녀의 비밀을 아는지 모르는 것처럼 같은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랑 밖에서 먹었어.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제 생각을 읽으려는 듯 저를 훑었습니다. 근처에서 헝겊 인형을 껴안고 있던 하윤이가 갑자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냄비에 하얀 가루 안 넣었어요. 맨날 넣었는데. 아이의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고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이는 움찔하며 소리쳤습니다. 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건 그냥 양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긴장감에 차 있었고 저는 그녀가 리모컨을 내려놓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윤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농담 반, 의심 반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입했습니다. 애들은 보는 대로 말하지. 그게 양념인 줄 몰랐나 보구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윤이의 말이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얼굴을 붉히고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물을 가져오겠다는 둥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있다.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모든 단어는 제 심장에 새겨진 절개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명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을 때 서연이가 부엌에서 뜨거운 우유 한 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와 차가운 시선으로 제 앞에 그것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잠이 잘 오실 거예요. 그녀는 늘 그랬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잔을 겉으로 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지만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 그녀의 손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표면의 부드러운 거품은 싱크대, 쓰레기통,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악몽 속의 흰가루 잔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저는 마시지 않고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하며 우유를 식탁 위에 쏟았습니다. 몇 방울이 식탁보에 튀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늙어서 손이 말을 안 듣네. 저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는 서둘러 닦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서툴렀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였을 때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떨어져 바닥을 부드럽게 굴러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채로 곁눈질로 그것을 보고 그녀가 알아채기 전에 몸을 숙여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알아채지 못했고 그저 다른 행주를 가지러 가겠다는 둥 중얼거리며 계속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녀가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말하자마자 저는 일어나서 그녀와 민준이의 침실로 직행했습니다. 검은 나무 상자는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비밀처럼 옷장 아래 서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주었던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자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심장이 순간 멎었습니다. 상자가 열렸고 안에는 은행 서류 뭉치, 민준이 명의의 통장, 그리고 현금이 가득 든 두꺼운 봉투가 드러났습니다. 재빨리 세어보니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가족의 모든 저축을 인출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닥에서는 손으로 빗둘게 쓴 글씨가 적힌 상환 계획표를 발견했습니다. 5천만 원. 행운 캐피탈. 마감일 이번 주 금요일. 그 사채업체의 이름이 제 의심의 확인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서류, 통장, 현금 봉투, 상환 계획표. 모든 사진은
제가 며칠 동안 맞추려 했던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다시 놓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닫은 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방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증거, 즉 사진, 가루봉지, 국물 샘플을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에 중년 남성인 박 형사님이 제 서류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각 사진, 각 샘플을 검토한 뒤 저를 보았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르신.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을 보낼 겁니다. 어르신과 손녀분은 안전하게 계세요. 여기에 오신 것을 의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의 짐 일부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 서연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늘 그랬듯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썰고 냄비를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몇 번이고 곁눈질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부엌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문에서 예상치 못한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칼을 손에 든 채 멈춰 섰고 공황의 빛이 그녀의 시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박 형사님이 동료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식품안전 정기 점검을 나왔습니다. 어르신. 그의 시선은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는 국냄비를 지나 서연이에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져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에 쥔 칼을 힘껏 쥐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그냥 시어머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박 형사님은 동료에게 국물 샘플을 채취하라고 신호했습니다. 그 남자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시험관에 조금 담아 밀봉했습니다. 서연이는 저와 형사 사이를 오가는 시선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생과에서 나오셨어요, 어머님? 그녀는 마치 탈출구를 찾으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 같은 작은 가정을 검사하는 거죠? 저는 놀란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아마 새로운 규정인가 보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형사님은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이 샘플을 분석할 겁니다. 만약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고 부엌에는 무거운 침묵이 남았습니다. 경찰이 국물 샘플을 가져간 지 이틀 후 박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샘플에서 이전에 제출하신 것과 동일한 고용량의 진정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온통 훑고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 같았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하윤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진실이 가져올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두드려 슬픈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한 노트를 손에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긴장된 얼굴과 충혈된 눈은 마치 내면의 싸움을 치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에서 전화 왔어요. 서연이가 진술하러 가야 한대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제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할 일을 하게 둬, 아들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구석에서 옷을 개고 있던 서연이가 멈춰서서 차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녀는 공황을 숨기려 애쓰며 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나 제가 대답하기 전에 문에서 강하고 단호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다시 사복 차림이었지만 위압적인 존재감을 풍기는 박 형사님이 2명의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간결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독살 미수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체포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다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잘못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 속에서 갈라졌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결백이 아니라 발각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형사님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럼 시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에서 고용량의 독극물이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우리는 국물, 가루,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서연이는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려는 듯 블라우스 가장자리를 힘껏 쥐었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벽에 기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런 짓을 했어? 그는 마치 모든 단어가 심장을 직접 찌르는 비수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민준 씨, 내가 빚이 있어. 갚지 않으면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그냥 당신 어머니의 저축 일부가 필요했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민준이의 가슴에 밝힌 총알 같았습니다. 그는 단호하지만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길을 선택했어, 서연. 당신은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배신했어.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돌아섰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으며 마음속의 감정 폭풍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서연이는 증오로 가득 찬 붉은 눈으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는 눈물 사이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승리감이나 안도감은 없었고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며느리였고 제가 딸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데려가자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찰차 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멀어져 갔습니다. 민준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방구석에서 하윤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요? 이제 안 돌아와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고 제 눈물도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잠시 떠나 있어야 해, 우리 아가.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랑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민준이는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결의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강하게 버텨주셔서.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들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제가 영원할 것이라 꿈꿨던 한 가족의 파괴였습니다. 일주일 후 부엌은 다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긴장감이나 의심의 눈초리는 없었습니다. 하윤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직 김이 나는 푸딩 한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처럼 하얀 가루 안 넣고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순수해서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포기하지 않으셔서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와 딸을 보며 마침내 거대한 짐을 내려놓는 기분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정원의 부겐빌레아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매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판사의 망치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저 어둠을 꿰뚫어 볼 만큼 순수한 아이의 눈만 있으면 된다고. 그날 밤 하윤이는 저를 껴안고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노래하듯 졸랐습니다. 저는 아이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둠과 싸우는 용감한 공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빛나는 눈으로 매혹되어 들었습니다. 제가 끝마쳤을 때 하윤이는 저를 힘껏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그 공주님 같아요.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따뜻해지는 마음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한때 우리의 집이었던 지옥에서 정말로 탈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가 부겐빌레아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젖은 흙냄새와 오렌지 꽃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지난 날들, 두려움, 의심, 그리고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윤이를 위해,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우리를 기다리는 삶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어떤 어둠도 이 가족의 빛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것에서 저는 때로는 침묵이 독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선함과 인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이 악앞에서 눈을 감을 때 그것이 자라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진정한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저는 신뢰가 한번 배신당하면 눈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마주할 용기로 회복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독이나 고통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저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이 가장 강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잠시 멈춰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가졌을까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에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2편을 남겨두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